저는 이상유동 열관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계로봇공학과 이승현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토크 주제는 달 유인우주 기지 건설을 위한 첨단 열관리 기술에 대한 내용으로 토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달 유인우주 기지 하면은 달에 왜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최근에 우주 탐사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그 목적을 우리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달 탐사를 해서 얻는 이득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죠. 이제 선진국들도 다 이제 우주 탐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추후에는 그런 우주 패권에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우주 패권이 누가 가지느냐. 먼저 선점에 대한 그런 이점도 가질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또 이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달에만 있는 희귀 광물이라든지 지구에 없는 광물들을 달에서 채취해서 지구로 들고 와서 활용할 수가 있겠죠. 또 추후에 우리가 달에 넘어서 화성이라든지 심우주를 탐사하는 데 있어서 전초기지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과학자잖아요. 과학적인 또 이점도 있어요. 지구에서 수행할 수 없는 실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달에서 좀 더 잘 수행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주 전파 망원경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심우주를 관측할 때 대기의 영향이 없이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외부 대기의 영향이 없는 클리어한 이런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장점도 있죠. 그럼 마지막은 아니고 다음으로 왜 유인 우주 기지에 되는지에 대한 또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무인 요즘에 그 자율 로봇도 많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로봇을 보내면 안 되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무슨 이유가 있어요. 유인 사람을 보내면은 이제 상징적으로 인류가 지구에서 이제 삶의 터전을 우주로 넓혔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정치적으로 이제 사람이 산다고 하면은 우리 독도처럼 사람이 살면 우리가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죠. 추후에 이런 영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달에서 그런 영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사람이 거기 살면서 우주에서 살 수 있느냐. 우리 아폴로는 사실 잠깐 갔다 온 거잖아요. 하지만 실제 사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실제 살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이거에 대한 답을 찾을 수도 있고, 현지에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그것을 이제 사람이 가서 확인 및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또 추가적으로 로봇이 해결 못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섬세한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이 가서 다 해결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열관리에 대한 토픽을 적었는데 왜 열관리가 중요하냐. 그리고 앞에 또 첨단이라는 말이 붙었죠. 왜 첨단 열관리가 중요하냐. 이 달뿐만이 아니고 우주는 지구랑 그 환경이 매우 달라요. 특히나 이제 열적으로 이 대기가 없기 때문에 복사열의 강도가 매우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급격히 올라갔다가 낮에는 120도, 밤에는 170도 이렇게 올라가고, 자전 주기도 굉장히 길어요. 14.5일, 14.5일 이렇게 되고,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기 위해서 열을 차폐한다거나 열을 저장해서 쓴다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열을 제어할 수 있는 열관리 기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열관리 기술이 먼저 선행돼서 연구가 돼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런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첨단 열관리 기술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환경이 어떤지 좀 알아본 다음에 현재 나사나 유럽우주항공청이나 작사나 이런 곳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거나 현재 실행 중인 그런 열관리 기술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고, 제가 전공하고 있는 이상유동 열관리가 필요한지 좀 찾아본 다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적용이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순서로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풀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달 환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 그리고 열관리가 필요한지. 아까 말한 것처럼 대기가 없어요. 그 달은.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안 되죠?
빛을 태양 복사열을 막아줄 수가 없죠. 그러면은 낮에는 그대로 직사광선을 그대로 받죠. 온도가 섭씨 120도 되고 밤에는 마이너스 170도까지 열적 측면에 있어서 매우 혹독한 환경이에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하겠죠. 열 차폐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자전 주기가 굉장히 깁니다. 14.5일 정도 되고, 또 대기가 없기 때문에 열 전달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복사에너지밖에 허용이 안 돼요. 전도나 대류는 가능하지 않죠. 그리고 이 표면에 그래서 이 열을 외부랑 방출하려면은 우리가 뭘 쓰냐면은 방열판이라는 장치를 쓰거든요. 그게 레디에이터라고 해서 우리 건물에도 있죠. 레디에이터 뭐 겨울에 틀잖아요. 그러면은 이 복사 에너지 형태로 열이 전달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외부와 이렇게 열 전달을 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런데 달 표면에 이런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있어요. 레골리스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그 표면에, 방열판 표면에 붙으면 열 전달 효율이 좀 더 떨어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지구랑 다른 특성 중에 하나가 무중력 조건이에요. 사실 무중력은 아니고 지구보다 6분의 1 정도로 중력이 매우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대류 효과라거나 뭐 버블이 생겼을 때 뭔가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거나 이런 모션들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 특성을 가집니다. 무중력에 관련된 그런 특성을 가지죠.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2050년을 목표로 이렇게 달기지 건설 목표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인이 도착하고 거주지가될 용암통로로 안전하게 들어갑니다. 거주와 개발을 위해 필요한 도로, 전진기지, 발전소 등이 건설됩니다. 달의 극한 환경에 거주지는 내부에 있고 외부에 미래 도시가 완성됩니다. 그런 뭐 태양 광팬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한다거나 뭐 이런 모빌리티, 뭐 이동하는 데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에 있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용암동굴 뭐 이런 말 나왔죠. 거주지는 용암동굴에 둔다 뭐 이런 말 나왔잖아요. 그 왜 용암동굴에 두느냐? 이거는 그 달에서 달 표면에서부터 깊이 방향으로 달라지면은 그 온도 변화량이라든지 온도 크기가 매우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표면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크게 변하지만 1m만 밑으로 내려가도 매우 온도가 안정적으로 돼요. 마이너스 35도에서 30도 정도로. 그리고 아까 용암 동굴 내부는 좀 더 온화한 조건이죠. 마이너스 23도 정도로 균일하게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용암 동굴이 거주지로서 좀 적합한 곳이고, 사실 사람이 마이너스 23도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저기 17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온도 차이가 대략 지금 한 40도 정도 되는데, 이 온도를 이제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열관리 필요성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제일 먼저 우리 인간이나 뭐 이 전자장비 같은 것들은 온도에 매우 민감하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유지해야 되고, 연료라든지 우리 먹는 마실 물이나 식량 같은 것들도 일정 온도에서만 이렇게 보관이 가능해요. 그래서 자원을 저장할 수 있는 온도 유지 기술도 필요하고, 또 환경 독립성이라고, 이게 자전 주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조건에 있어서도 내부에서 이런 열적인 이제 수요라든지 이제 공급을 해결할 수 있게 독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기술이 열 저장 기술이죠. 그래서 세 가지를 요약하면은 열 차폐도 해야 되고, 저장도 해야 되고, 열 제어도 해야 되는 이런 복합적인 이런 열 관리 기술이 매우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현재 열 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보도록 하면은 현지에 있는 자원을 이제 최대한 활용해서 지을 수 있는 달 유인 우주 기지의 이 상상도가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이게 유럽 우주항공청에서 만든 거고, 여기 보시면은 기지가 있고 사람이 내부에 있죠. 그리고 이렇게 뭐 벽면으로 이렇게 흙 같은 걸 이렇게 덮여 있어요. 흙으로.
이 흙으로 덮인 이유가 이게 지금 그 풍화 이 월면토로 이렇게 덮어 놓은 거예요. 열 차폐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현지에 있는 이런 저기 소스를 이용해서 열 차폐를 수행했죠. 그래서 레골리스를 기지 위에 덮는 방식을 사용했고, 열 저장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월면토들을 벽돌 형태로 만들어요. 벽돌 형태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 열을 저장해놔요. 어떤 열이 있을 수 있죠? 뭐 이 기지 내부에서 사람이 몸이나 이제 전자장비에서 나온 열 같은 거, 폐열을 여기에 저장해 놓을 수도 있고, 낮 기간 동안 태양에서 오는 그런 태양 열을 또 저장해 놓을 수가 있겠죠. 또 두 번째 방식으로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제 지구에서도 많이 쓰는 방식인데, 뭐 PCM이라고 이제 파라핀 계열의 어떤 물질에 열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방식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방열판 같은 경우는, 방열판이 어떤 거냐면은 저 위에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구멍 같은 게 있죠. 저기서 뚜껑으로 덮여 있는데, 뚜껑 이제 열었다가 필요할 때는 이제 열었다가 뭐 필요 없으면 닫았다가, 또 그늘일 때 이제 복사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열 관리 기술이 크게 사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뭐 수동 기술 그리고 능동 기술인데, 이제 차차 설명할 거고, 어떤 학생 중에는 그럼 우주에서는 아예 이 열 전달이 안 되나요? 복사만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기지 내부에는 전도, 복사, 대류가 다 가능해요. 열 전달이 가능하고 지구처럼. 외부만 이제 복사로만 열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외부랑 열 전달을 할 때 방식은 이 열 대류 내부에 있는 열을 전부 이제 회수해서 이것들을 외부랑 전달할 때는 복사로 열을 전달하는 방식을 차용하겠죠. 첫 번째로 수동 열 관리 방식 중에 첫 번째로 열 차폐 기술이 있어요. 열을 어떻게 차폐하냐면, 아까 뭐 레골리스로 덮어서 다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거로도 안 될 수도 있고, 지상 위에 있는 그런 기계 장치들 있죠. 그것들은 열 차폐가 안 되잖아요. 그 레골리스로 덮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움직여야 되니까. 그 밖에 열 차폐 물질을 발라야 되는데, 차폐 물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강도의 이 복사열이 오면은 그것을 반사하는 물질로 되어 있어요. 반사를 할 수 있게 고반사 물질로 덮여져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전도도 있잖아요. 전도는 안 되죠. 그 뒷면으로 전도가 있겠죠. 전도를 막기 위해서 단열 물질을 발라요. 전도가 잘 안 되는 물질. 그래도 그래도 이제 통과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고반사 물질 그리고 단열 물질들을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적층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완전히 이 복사나 이런 전도를 막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 단면이 저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층 단열재라고 불리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온병 그런 원리를 여러 개 적용시켰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그 컨셉입니다. 그리고 열 저장은 왜 그러면은 아까 현재 있는 벽돌을 만드냐면은, 이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실어가지고 지구에서 다 실어서 화성을 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무게가 너무 무거워지기 때문에. 무게가 무거워지면은 그거에 대한 페이로드가 커지니까 돈을 더 많이 내야 되겠죠. 뭐 연료를 더 많이 소비한다거나,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현재 있는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월면토를 쓰는 거예요. 월면토로 벽돌을 만들어서 거기에 열을 저장하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저기 이런 컨셉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태양 열을 흡수하는 장치가 있어요. 뭐 지별판이죠. 지별판에서 열을 흡수해서 그것을 이런 열 저장소에 저장하는데, 저장소 내부를 보면은 그 레골리스 벽돌들이, 저런 알갱이 같은 것들이 있죠. 저것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열을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레골리스 저거 그냥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쪼물쪼물거리고 만들어지나요?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고 열 전달 원리를 이용해요. 레골리스 벽돌을 만드는 방식은 소결 원리라는 것을 이용해요. 소결은 뭐냐면은 지구에서도 많이 쓰는 방식인데, 분말 같은 것들을 이 용융되는 점, 녹는 점 이하로 일정 기간 동안 노출시켜 놓으면은 원자 확산 때문에 이것들이 다 겹쳐지거든요. 다 뭉쳐져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그런 공정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가는 것들이 점점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지는 게 보이죠. 똑같이 열을 가하면은, 월면토에 열을 가하면은 소결 그 현상이 일어나서 저렇게 벽돌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저게 실제로 월면토로 만든 벽돌이거든요. 저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열을 어떻게 공급하는지 이게 지구처럼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우주에는 이제 대기가 없기 때문에 전도 대류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방식이 뭐가 있을까요? 복사로 또 머리 좋은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벽돌로만 이렇게 쌓아야 되냐? 우리 아파트 이제 건물 지을 때 새롭게 3D 프린팅 형태로도 만들잖아요. 똑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기계가 있는데 저는 기계에 월면토를 싣고 월면토를 이제 월면토를 공급하면서 이렇게 마이크로파를 조사하면 3D 프린팅 형태로 이렇게 기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이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도로 포장하는 데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또 다른 학생들 그럼 먹는 물을 어떻게 공급하죠? 하면은 월면토 내에 일부분의 어떤 월면토들은 동결되어 있는 형태가 있는데 내부에 이런 얼음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들을 좀 마이크로파로 조사해서 이제 수분을 추출해내는 그런 공정들도 최근에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2억 정도 되는 그 상을 받았죠.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레골리스의 벽돌에다가 열을 저장하는 방식인데 이게 열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온도가 좀 많이 변해서 온도 컨트롤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 그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일정 온도에서만 열을 저장하는 그런 기술이 있으면 좋잖아요.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상변화라는 현상을 이용한 열 저장 장치가 있어요. 우리가 지구에서도 많이 쓰는데 페이즈 체인지 머티리얼이라는 걸 써요. 대표적으로 왁스 베이스드 머티리얼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고체 상태에 왁스가 있다가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 40도, 50도, 60도 일정 특정 온도 이상이 되면은 이게 액체로 변합니다. 언제까지 이것들이 에너지 흡수한 것들이 전부 액체로 변할 때까지 이 온도를 그 특정 온도로 유지해주는 유지해주는 머티리얼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왁스 같은 것들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우리 핫팩 같은 거 옛날에 쓰던 핫팩 같은 것들 저런 형태로 되어 있죠. 온도 올라가면은 액체로 변했다가 나중에 다시 고체로 변하는 이런 물질들이 있죠. 그래서 그 레골리스의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자멸 형태로 에너지 저장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자멸은 뭐냐? 자멸은 그 분자들 간의 결합에 관련된 에너지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언제 볼 수 있죠? 물 끓일 때, 집에서 음식할 때 물 끓일 때 보면은 100도에 도달하면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죠. 그거는 분자의 결합이 끊어진 거죠. 액체에서 기체로. 또 반대로 고체에서 액체로 바뀔 때도 이 결합이 끊어지죠. 또 그 끊어지는 그 에너지가 잠열 에너지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상이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이용한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동 열 관리 기술을 좀 요약해 보면은 자, 수동 열 관리 기술 차폐하고 이런 게 다 현지에 있는 물질들을 쓸 수 있고 구조가 단순하고 추가적인 이런 에너지 공급이 필요 없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이죠. 하지만 또 단점도 있죠. 이게 기계적으로 좀 취약하고요. 또 더 안 좋은 점은 열 전달이 되는 속도가 매우 느려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열 전달되는 속도가 느리고 이런 그 반응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급격한 부하 같은 것들이 있을 때는 이 수동 열 관리 기법만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급격한 부하가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낮 기간 동안에 그 기지 내부에서 뭔가 실험을 했는데 발열이 엄청 많이 일어났다. 기지 외부로 방출해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죠? 그때는 능동적으로 뭔가 외부로 방출해주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펌프 순환 루프라고 하는데 유체를 순환하는 거예요. 유체의 역할은 뭐냐면은 열을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도면에서 보면 유체가 이렇게 순환하고 있어요. 순환하는 건 이제 펌프로 순환한다고 해서 펌프 순환 루프라고 부르고 유체가 이렇게 실내에죠. 이베포레이터 실내에 이런 사람이라든지 전자장비에서 뜨거운 곳에서 열을 흡수해서 외부로 이렇게 방출해주는 저 레디에이터가 이제 그 방열판이죠. 그쪽을 지나면서 외부로 열을 방출해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특성은
이 유체가 직접 지나가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엄청 빠른 속도로 펌핑을 시켜주기 때문에 펌프를 시켜주기 때문에 대류 열 전달 계수가 매우 높아요. 그래서 대류가 잘 되기 때문에 열을 잘 뽑아낼 수 있죠. 많은 열을.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히트 파이프라는 장치가 있어요. 히트 파이프는 뭐 말 그대로 열관이죠. 열관. 아까 우리가 유체를 이용해서 열을 수송했잖아요. 이거는 이 관을 써서 열을 수송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노트북 뒤에 보면은 이 장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열을 이동해주는 그런 관이에요. 그러면 한쪽은 차갑고 한쪽은 뜨거우면은 열이 자동으로 이동되겠죠. 우리 노트북 뒤에 보면은 제일 뜨거운 데가 어디죠? 뭐 CPU라든지 뭐 최근에 뭐 GPU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한쪽 끝에 대고 나머지 다른 쪽은 뭐 차가운 쪽에 대면 알아서 이게 열이 이동해요. 매우 빠르게. 뭐 여기서 이제 팬으로 돼 있는데 뭐 차가운 이제 차가운 쪽이 되겠죠. 그래서 내부를 보면은 어떤 원리로 작동하냐면은 내부를 보면 한쪽 뜨거운 곳에서는 내부에 있는 액체가 증발해요. 증발해서 일부분이 저렇게 차가운 곳으로 이동하고 차가운 곳에서는 열을 외부로 방출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다시 액체로 변합니다. 그러면 다시 순환은 어떻게 되느냐? 모세관 현상을 이용하는데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윅 구조라고 해서 뭐 심지 구조죠. 그래서 이렇게 모세관 현상을 따라서 다시 리턴을 합니다. 이 장점이 뭐냐면 아까는 펌프를 작동시켜서 유체를 순환시켰는데 이거는 그냥 온도 차이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맞죠? 외부에 에너지 공급 없이 순환이 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히트 파이프를 쓰면은 외부에 이런 뭐 그런 거 이제 에너지 공급 없이도 열 전달이 잘 되는 그런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전기 히터가 있는데 뭐 이제 낮밤 변화시기라든지 아니면은 뭐가 있을 수 있죠? 뭐 밤 기간에 밤 기간인데 저장해 놓은 에너지가 다 떨어졌을 때 그럴 때는 전기 히터를 써가지고 뭐 열 공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기 히터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히트 펌프라는 장치가 있어요. 히트 펌프는 뭐냐면은 이게 이 전기를 쫙 압축시키면은 압력도 높아지지만 온도도 높아지고 좀 팽창시키면은 압력이 떨어지지만 온도도 떨어지는 이 현상을 이용해서 열 전달되는 방향을 열이 온도가 낮은 곳에서 온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시켜주는 장치예요. 우리가 자연계에서는 어떻죠? 항상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잖아요. 하지만 이 장치를 쓰면은 온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에어컨 어때요? 실내는 낮은데 열이 우리한테 흡수해가지고 외부로 방출하고 있죠. 겨울에는 똑같아요. 외부에 차가운데 따뜻한 실내로 열을 공급해주는 장치. 우리가 그걸 히트 펌프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 원리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뭐 어떻죠? 뭐 밖에 이제 밤 기간에 내부에 열 공급해야 될 때 이제 히트 펌프 장치를 사용하면 되겠죠. 이게 3단으로 왜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해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실내고 기지 내부고 이거는 이제 중간에 바깥에 있는 거고 저 외부는 이제 실외입니다. 저 어떤 특정 암모니아 같은 액체들이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그걸 분리시키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제 수동도 있고 능동도 있는데 그 한 가지만으로는 우리가 시스템의 요구 성능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 차폐할 때는 수동 기술을 써야 되고 열을 외부로 방출시킬 때는 능동 기술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 조합해서 이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이렇게 실제 유인 우주 기지는 이렇게 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스템 기준은 뭐가 되냐면 이 설계 기준은 뭐가 되냐면은 현지에 있는 물질을 많이 사용해서 지구에서 들고 가는 그 무게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최적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열 시스템이 디자인이 되고 있고요. 그거를 미리 유인 우주 기지가 건설되기 전에 미리 열적인 이런 요구사항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운용 조건을 모두 검토한 다음에 이런 이 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그러면은 이제 이상유동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유동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아까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고 기체에서 다시 액체로 바뀌는 거, 이 잠열에 의해서 이 형태가 바뀌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상유동이라고 그러고, 이런 이상유동의 특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열 관리에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이상유동이 필요하냐? 제일 큰 문제는 이상유동 효율이 좋기 때문에, 어떤 효율이냐면은 열을 잘 전달하는 효율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 효율을 나타내는 게 우리가 여기서 뭐 H로 나타내 있어요. 열을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 열 전달 계수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H라고 나타내요. 그래서 각각의 뭐 다른 냉각 방식이 자연 대류 방식, 그리고 단상 유동 방식, 그리고 이상 유동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때 각각에 따라서 이제 다른 유체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열 전달이 얼마나 잘 일어나느냐를 우리가 좀 레인지를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보일링 이제 이상 유동됐을 때, 그죠? 이상 유동됐을 때 H 값이 제일 높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상 유동을 사용하는 이유로 보면 됩니다. H 값이 높기 때문에. 그럼 H 값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H 값은 열을 얼마나 잘 전달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계수예요. 우리가 열 전달될 때 이런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Q, 이거 연류속은 H 곱하기 온도 차,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풀면은 온도 차이는, 요거는 이제 온도 차이는 표면 온도랑 유체 온도인데, 온도 차이는 연류속 나누기 H로 나눠져요. 표현됩니다. 그러면은 같은 연류속이 있을 때 H 값이 높으면은 온도 차이가 작아도 우리가 온도 차이를 작게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이것을 어떻게 전기 쪽이랑 전기 쪽이랑 연관지으면 유사하게 표현이 돼요. 옴의 법칙 알죠? V는 IR. V는 압력인데, 전압인데 온도 차이에 대응하고, 이 전류는 연류속에 대응하고, 이 저항은 H의 역수에 대응해요. 그러면 H가 높다는 것은 열 저항이 낮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 되겠죠. 열 저항이 낮으면 열을 잘 방출하잖아요. 그래서 이상유동이라는 게 열 저항이 매우 낮은 효율적인 열 전달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 유인 우주 기지에 사용돼요. 그럼 왜 달 유인 기지에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 H 높은 게 필요할까요? 달 유인 기지는 제일 중요한 게 지을 때 무게라든지 이런 부피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에서 이렇게 쏘아 올릴 때 재료들을 최대한 최소화시켜서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량화, 소형화 왜 시킬 수 있죠? H가 높기 때문에 같은 열을 전달시킬 때도 면적이 그렇게 작게 필요해요. 작게 필요하기 때문에 소형화 시킬 수 있고 경량화 시킬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소형화 시키게 되면 열을 방출하는 표면이 좁아지기 때문에 연류속이라는 값이 커져요. 열을 많이 빼줘야 되니까 좁은 면적에서. 아까 본 것처럼 H 값이 높으면은 어떻게 되죠? 온도 차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낮추면서도 열을 잘 전달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구성. 상변화 동안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이 온도 분배도 균일하고 내구성도, 그에 따른 내구성도 증가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디다 이상유동을 응용시킬 수 있는지 보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데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우주에 무슨 데이터 센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우주에서 왜 필요하죠? 데이터 수집한, 광대한 그런 수집한 데이터들을 어디 저장하고 빼서 쓰고 처리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최근에는 그런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 트레이닝하고 이런데 이런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GPU 칩이라든지 CPU 칩을 저기 단면으로 보면은 저 빨간색이 CPU 칩이 되겠죠. 발열되는 곳. 이 열을 좀 잘 방출하기 위해서 표면적을 넓혀요. 저기 히트싱크를 달아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기 파란색으로 대류열 전달로 열을 방출해야 되겠죠. 근데 아까 우리가 볼 때 결국에 저 파란색으로 결국에 외부로 열 방출할 때는 뭔가 대류를 써야 되는데,
그 방식이 아까 뭐 공기를 쓸 수도 있고 뭐 자연대로도 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거를 제일 잘 할 수 있는 게 열 저항이 작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상유동이 제일 잘 시킬 수 있겠죠. 저 H죠. 저 끝단에서 히트싱크 끝단에서 열을 방출할 때 제일 잘 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유동을 써서 열 저항을 줄이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거 보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도 구글에서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다가 짓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 제일 중요한 게 들어가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리고 냉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예요. 우주는 환경이 어떻죠? 직사광선으로 엄청 강한 그 복사열이 가능하고 그리고 변동성도 없죠. 대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매우 낮은 온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렇죠. 극정 우주 환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냉각도 문제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구글에서 저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에너지 써야 되잖아요. 저장 장치도 필요해요. 근데 우주도 기지를 만들면은 여기서 뭔가 에너지가 필요하고 저기서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뭐 여기서 생산되고 저기서 생산되고 이런데 항상 이렇게 매칭이 되진 않아요. 서로 여기 생산된 게 바로 쓰이고 이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저장해서 써야 되겠죠. 똑같이 마이크로 그리드 형태로 구성이 될 거고 거기에 에너지 저장하는 그런 시설이 필요할 거예요. 그 안에는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간 ESS가 사용될 텐데 이상유동을 쓰게 되면 그 배터리라는 것들이 성능이 온도에 아주 민감한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상유동 어떻죠?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데 장점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유동을 사용하게 되면 배터리 셀들끼리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우리 열폭주라는 현상을 좀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우리가 동영상으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왼쪽은 액침 냉각을 안 시킨 거고 오른쪽은 이제 액침 냉각 시킨 건데 처음에 보면 저렇게 이 바늘 같은 거로 찌르거든요. 열폭주 현상을 일부러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게 쇼트를 일부러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왼쪽은 점점 이게 불길이 옆 셀로 점점 전파가 되죠. 오른쪽은 어때요? 그냥 바로 소화되죠. 내부의 액체가 이제 소화액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액침 냉각 그리고 이상유동 냉각 방식이 매우 활용도가 높다. 열 저장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히트 펌프가 이상유동에 사용돼요. 히트 펌프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응축이랑 비등을 동시에 쓰고 뭐 이런 이 압축이나 팽창에 관련된 온도 차이에 의해서 열 전달 방향을 바꿔주는 장치인데 대표적으로 우리 당연히 그 기지 내부에 열 전달 그것도 있겠지만 우주인이 음식 먹어야 되잖아요. 그 냉장고 필요하겠죠. 냉장고도 이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무중력 상태에서도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저 장치 왼쪽에 있는 장치 뭐냐면은 냉장고 같은 장치인데 이게 한 바퀴 돌릴 수 있는 장치예요. 그래서 한 바퀴를 돌렸을 때 방향에 따라서 이 성능이 안 변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중력 상태에서도 중력 방향과 관계없이 잘 작동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오른쪽은 뭐죠? 오른쪽은 우리가 이제 파라볼릭 플라이트, 포물선 그 플라이트 비행기에서 무중력 조건에서 수행한 그런 실험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좀 떠 있잖아요. 그런 조건에서 이제 무중력 조건에서 이제 냉장고가 그리고 혹은 그 히트 펌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험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파라볼릭 플라이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쭉 올라가면 힘이 딸리면 푹 떨어지잖아요. 맞죠? 자유낙하 하잖아요. 자유낙하 할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압력 그 유체 내에서 압력 구배가 사라지죠. 그럼 부력이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당연히 무중력은 아니죠. 중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그 부력이 없는 조건을 모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중력 조건에서 이런 부력이 없는 조건에서 잘 작동하는지 실험할 수 있는 이런 플라이트 실험을 진행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진행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왔는데 이제 임계연료속이라는 게 있어요. 이상유동이 뭐 장점만 다 얘기했잖아요. 열 전달 잘 되고.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제 임계연료속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임계연료속은 뭐냐면은 우리가 열을 이 이상으로는 전달 못 한다는 거예요. 임계연료속.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왼쪽은 연료속이고 오른쪽 축은 이제 온도 차예요. 표면이랑 유체의 온도 차예요. 그런데 연료속을 점점 높이다 보면은 버블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버블들이 만들어지다가 버블들이 표면에 너무 많이 생기면은 이것들이 다 이제 너무 그 밀도가 높으니까 서로 겹쳐져요. 그래서 막이 만들어지거든요. 막이 만들어지면 이 베이퍼 막이 열 전달을 더 잘 안 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열 전달이 거의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온도가 저렇게 갑자기 탁 증가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더 이상 올리면 안 된다. 그래서 임계연료속 조건이라고 그래요. 표면에 이런 막이 생겨서 열 전달이 잘 안 되는 조건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이상유동을 이상유동을 우주에서 했을 때 약간 예측 가능하지 않나요? 부력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표면에 뭔가 버블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게 움직일까요? 잘 움직여서 지구처럼 잘 될까요? 한번 이 동영상으로 한번 봅시다. 왼쪽은 지구에서 수행하는 거고 오른쪽은 그 ISS 그 국제 스페이스 스테이션에서 한 겁니다. 무중력 조건에서. 그래서 보면은 이 상 변화에 따라서 막 버블들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저건 어떻죠? 표면에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그냥 안 움직이고 있죠. 연료속이 낮은데도 더 이상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 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풀 보일링이라고 그냥 유체를 이렇게 입고 거기에 담궈 가지고 냉각시키는 방식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자면은 오히려 이제 이상유동으로 열 전달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만 지구 그 중력이 있는 조건에서는 부력이 없어지는 그런 무중력 조건에서는 저렇게 버블들이 겹쳐져서 이제 이 열 전달이 잘 안 되는 그런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계연료속이 매우 낮아집니다. 그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방식이 있을 수 있죠? 유체를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아니고 이것을 유체를 순환시켜요. 순환시키면서 표면에 생긴 이 버블들을 날려버릴 수가 있죠. 유체의 그런 모멘텀으로 만들어진 그 버블들을 표면에 있는 버블들을 스위핑 시키는 그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플로우 보일링이라는 방식입니다. 플로우 보일링은 유체가 이렇게 탁 지나가면서 그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표면에 있는 유체들을 날려버리는 방식이에요. 왼쪽은 이제 지상 실험이고 오른쪽은 이제 무중력 실험인데 위에서부터 이제 연료속을 점점 높이면은 이제 이 유체가 한쪽 방에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예요. 버블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위로 이제 부력 때문에. 그런데 두 개를 좀 비교해 보면은 오른쪽이 좀 더 낮은 프로파일이 좀 낮아요. 표면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저렇게 유체가 그 유량이 있더라도. 그러면 이거를 좀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속을 점점 높여서 모멘텀을 더 높여서 스위핑하는 방식이 있겠죠. 스위핑을 더 잘 시킬 수가 있겠죠. 임계연료속 값을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그래서 보면은 까만색 이 점은 이 지상에서 수행한 이 실험 결과고 빨간색은 이제 마이크로 그래비티에서 수행한 실험 결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유속을 점점 높이면은 유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멘텀이 커져서 버블들을 쫙 스위핑해서 날려버릴 수가 있겠죠. 일정 그 속도 1.5m/s 정도가 되면 서로 비슷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임계연료속 저하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그럼 이 유속을 높이는 게 단순히 하나의 솔루션은 아니겠죠.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고 이런 그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표 이 내용은 유인우주 규칙은 여기까지고 저희 연구실에서 수행하는 연구는 우주선 열 관리 기술이에요. 이거는 나사랑 예전에 같이 연구를 했던 거고 오리온이라는 그런 우주선에 들어가는 열 관리 기술이에요. 우주는 에너지가 매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열 관리 이 시스템 작동시킬 때도
열관리 시스템 작동시킬 때도 이 효율을 그 에너지 투입되는 에너지를 최소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가 차가울 때는 뭐 당연히 펌프 모드로 이렇게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수 있지만, 외부가 뜨거울 때는 이런 히트 펌프 모드를 써서 이렇게 그 외부로 열을 방출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히트 펌프 쓰는 모드를 최소화시키게 외부에 따라서 이렇게 가변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이런 우주선에 들어가는 열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뭐 이 내부에 들어간 이 우주선 내부에도 이런 내비게이션 한다거나 뭐 자세를 제어한다거나 이런 이 모든 전자장비를 통제하는 에비오닉스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 발열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가볍고 효율이 좋은 그런 히트싱크, 열을 뽑아내는 장치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무중력 조건에서 어떤 현상이 이상유동을 썼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뭐 기초부터 이상유동에 대해서 이 응용까지, 뭐 중간 단계에서는 새로운 열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응용까지 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뭐 응용되는 그 예로는 전기자동차 충전 케이블을 냉각 기술을 개발하는 데 사용했었고, 이상유동을. 그리고 뭐 우주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레이저 무기에도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